저는 평생을 아들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건 아들이 겨우 7살 때였지요. 그때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넓다 해도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서 있을 곳이 없더군요. 그래도 울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굶지 않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일 수 있게 저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일터로 나갔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지요. 찬물에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고무장갑 낄 틈이 없었습니다.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굽혀 설거지를 하다 보면 머릿속엔 늘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꼭 제대로 키워야겠다. 그 시절엔 참 가난했습니다. 방 한 칸짜리 단칸방에서 둘이 살면서 겨울이면 수도가 얼고 여름엔 벌레가 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줄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겐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참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할 때마다 떨면서도 꾹 참고 책상 앞에 앉아 밤늦도록 공부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학원 한번 보내줄 형편이 못 되었지만 아들은 스스로 교과서를 뜯어가며 공부했어요. 제가 식당에서 늦게 들어오면 아들은 허름한 전기밥솥에 밥을 미리 해두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밥 했어요. 된장찌개는 인터넷 보고 끓였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가슴이 짠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늘 저를 먼저 생각했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돈이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던 아이에게 제가 어렵게 은행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엄마, 나 등록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취업할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엄마의 꿈이야. 아들은 결국 스스로 장학금을 따내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곤 졸업 후 기적처럼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세상이 다 제 편이 되어준 듯 했지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편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고된 세월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가 참 대견했습니다. 남편 없이 친척 도움 하나 없이 여기까지 온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지요. 그날 본 며느리는 참 단정했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고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 있을 때 표정이 참 행복해 보였지요. 저는 아들에게 귀띔했습니다. 예, 괜찮은 아가씨네. 내가 잘 만났어.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오래전 그 아이의 어릴 적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밥을 먹고 며느리 될 아이는 설거지까지 도왔지요. 저는 그런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아가씨야. 참 됐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작은 전세방에서 살고 있었지만 혼수며 예단은 신부 쪽에서 다 준비해 와서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새 아파트로 들어갔지요. 결혼 초반에 두 사람은 참으로 다정했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며느리 곁에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장을 보고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고생 끝에 얻은 평화로운 일상이었고 며느리 또한 그런 아들의 곁에서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시댁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명절에는 손수전을 부쳐오고 김장철에는 직접 배추를 절여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즘 세상에도 이런 아이가 있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우리 집 부엌에 들어섰을 때가 생각납니다. 서툰 손길로 국을 끓이고 식탁 위에 반찬을 차리면서도 늘 저를 먼저 챙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젊은 날이 떠올라서 괜히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를 정말 아꼈습니다. 회식이 늦어도 꼭 연락을 했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아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저렇게 서로 아껴주면 평생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요.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제게는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결혼 초반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보냈습니다. 좁지만 깔끔하고 따뜻했습니다. 거실 한쪽엔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언제나 향초가 피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참 단정히 꾸몄습니다. 소파에 놓인 작은 쿠션 하나에도 정성이 느껴질 만큼 세심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가끔 제가 그 집에 들르면 두 사람은 늘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엄마, 오늘은 며느리가 갈비찜 해줬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맛이 좋다고 칭찬했고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렇게 고왔습니다. 명절에도 두 사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서로 돕고 챙기며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참 복 받으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과가 좋아 승진 이야기가 오갔고 회사 사람들도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자랑스러워했고 아들이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직접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든든했습니다. 가끔 두 사람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봄이면 남해로, 여름엔 강릉으로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둘이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 속의 웃음은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오래오래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날 때까지도 크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밝고 예의 바르며 아들은 더 성숙한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처음엔 아주 사소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일들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은 안정되어 보였고 아들은 여전히 회사 일에 충실했습니다. 며느리도 집안을 잘 돌보며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무렵부터 제 마음속엔 하나의 궁금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무리 봐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늦게 낳는 부부들도 많다고는 하지만 제 또래의 친구들은 손주 자랑을 할 때마다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곧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 기대도 했지만 시간은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손주 볼 소식은 없냐?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숟가락만 들고 멍하니 밥을 뜨더니 아직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대요. 그렇게 말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가 안 됐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건 분명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 나이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를 집에 초대했을 때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만 챙겨주며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늘 말을 돌렸습니다. 요즘은 너무 바빠서요. 조금만 더 있다가 생각해 보려고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선 부부의 선택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저 혼자 집에 있을 때면 내 손주 얼굴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려 해도 어느새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 결혼 2년째가 되던 해 오랜만에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들의 얼굴빛이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웃음이 없었고 살이 심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면서부터 아들과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하루 한 번은 꼭 전화를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그보다 더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만큼 일이 많을 테고 책임이 커질수록 퇴근이 늦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고 전화가 오더라도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많아서요. 다음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짧고 피곤한 목소리였고 통화 끝에는 항상 급히 끊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가끔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아들 얼굴 보기 힘드네. 많이 바쁜가 보지? 그러면 며느리는 언제나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대요. 거의 매일 야근이라서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말 끝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아들은 늘 회사 일정 때문에 늦게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인사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피곤한 얼굴로 잠깐 들렀다가 급히 돌아갔습니다. 눈 밑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몸이 한결 야위어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말랐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그럴 때마다 아들은 피식 웃으며 괜찮아요.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짧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저 일로만 지쳐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깊은 피로 속에 잠겨 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도 예전처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비췄지만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인사를 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 요즘 남편이 너무 피곤해서요. 주말에도 쉬질 못해요. 그런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없어졌습니다. 한때 그렇게 밝던 말투가 이제는 무겁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면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일 때문이라지만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하자. 요즘 일이 너무 몰려서요. 퇴근도 새벽에 한다네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야근을 계속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때부터 저는 마음 한켠이 심하게 불안해졌습니다.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닥쳐오기 전에 세상이 이상하게 고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의 정적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고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전화기도 꺼져 있었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함이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직접 아들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 깔끔하던 그 아파트 현관 앞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문 앞에는 며칠 동안 치우지 않은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신문도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벨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진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리실로 내려가 물었습니다. 그곳 직원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출장을 간 걸까? 아니면 며느리 집에 잠시 다녀간 걸까?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합리화를 해보려 해도 불길한 예감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계속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다니는 회사로 가봐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 첫 버스를 타고 다시 아들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밀자 실내는 어둡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향초 냄새가 나던 집에는 오래 닫아둔 듯한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식탁 위에 반쯤 마른 컵이 하나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펼쳐진 서류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생활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집을 떠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방 안을 둘러봐도 옷가지 몇 벌만 남아 있었고 신혼 초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하나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싸한 기운이 들었습니다. 정든 집인데도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닫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이 제 전신을 덮쳤습니다. 그 불안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엄마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본 그 텅 빈 집이 앞으로 제 인생의 가장 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잠깐 회사 근처 병원에 다녀갔다는 얘기였습니다. 심한 피로로 쓰러질 뻔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짓눌러왔던 불안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으니 아들은 이미 퇴근했다 했습니다. 야근이 잦다던 그 아이가 퇴근을 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시가 급해 곧장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본 아들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를 바라보던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눈밑은 짙게 꺼져 있었고 턱선은 날카롭게 마른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기 전부터 그 아이의 몸이 얼마나 힘든지 단번에 느껴졌습니다. 살이 빠졌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치 몇 달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처럼 온몸이 약해져 보였습니다. 옷은 헐렁했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낯설 만큼 초라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서 서 있다가 그저 의자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조차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냉기 같은 공기가 스며들어 방 안을 메웠습니다. 그 안에서 마주한 아들은 도저히 평범한 피로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아들은 애써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없는 모습이 더 아팠습니다. 눈빛은 흐려져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그 손을 잡아보니 마치 뼈만 남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 아이 생각만 했습니다. 식사를 해도 잠을 자도 아들의 그 수척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왜 저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엔 오직 아들 혼자만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차가운 밥그릇 하나, 냉장고 안엔 먹다 남은 반찬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생활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산 흔적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겨울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걸어가는데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그 수척한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이미 아들의 몸 안에서 큰 병이 자라고 있다는 걸 엄마의 눈으로 그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이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손이 떨리던 그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피로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아들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들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식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약봉지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몸을 가누는 것도 힘든 듯 보였지만 아들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얼굴이 너무 말랐어. 병원에 가서 검진이라도 받아봐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아들은 피곤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요. 이번 달만 지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답답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저렇게까지 쇠약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끝까지 말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 마감이라 바빠요. 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요. 그런 이유를 내세우며 병원에 가자는 말을 피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먼저야. 너무 무리하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니. 하지만 아들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마치 자기 몸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저 안심시키려는 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봤지만 아들은 그저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요즘 서로 바빠서 잘 못 봐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어느새 거리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병보다도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집을 나오며 저는 복도 끝까지 걸어 나오다가 문득 뒤돌아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등을 굽힌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뒷모습이 어쩐지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은 사람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병원이라도 억지로 데려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실현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었는데 가슴이 자꾸 답답하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쥐고 앉아 있어도 손끝이 떨리고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사 이름이 찍힌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지고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외투를 걸칠 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손이 떨려 버스 카드를 제대로 찍지 못했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조차 희미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코끝에 약 냄새와 피 냄새가 섞인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그 사이에 산소 마스크를 낀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피곤하다는 말만 믿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때 억지로라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왜 그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살 수는 있는 건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위중합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늘 제게 미소를 보여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아무 대답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그때처럼 환하게 웃던 그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병원 공기, 그 서늘한 침묵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소식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가며 여러 차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얀 복도를 따라 들리는 발소리, 기계음,
그리고 차가운 공기만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무거운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이미 예감을 했습니다. 의사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 의심됩니다.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세상이 서서히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암,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쳤습니다. 그토록 건강했던 아이, 어릴 적 감기 한 번 알아도 제 손을 꼭 잡고 버텨내던 아이가 이제는 병명 하나로 생사의 경계에 서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강인했던 아들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이냐? 그동안 고생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며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조금 숨통이 트였는데 이제야 웃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세상은 왜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걸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췌장 부위에서 암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휘청거려 의자에 의지하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토록 붙잡고 살아온 삶의 의미가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병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한켠에 앉아있던 저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자 위에 몸을 웅크린 채 불이 꺼진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통곡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절망이란 소리를 지를 힘조차 없는 순간이라는 걸, 눈물조차 감히 위로가 되지 않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그 절망이 이제 제 몫이 되어버렸다는 걸. 며칠 뒤 의사에게 다시 불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최종으로 나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짙은 불안이 온몸을 감싸며 발걸음이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차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직감했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정말 길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피가 솟구치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끝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울리며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아이인데, 이제 겨우 인생을 시작한 아이인데 왜 벌써 끝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무슨 말을 더 했는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가슴속이 텅 비었습니다. 손을 입에 대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억눌러도 터져나오는 울음이 목구멍을 찢고 나왔습니다. 안 돼요. 그 한마디조차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엔 오직 하나,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점점 멀어지는 듯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젊고 강한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손끝이 차가워지고 몸이 떨렸습니다. 그저 아들의 이름만 부르며 울었습니다. 어릴 적 제 무릎 위에 앉아 웃던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웃음, 그 눈빛, 그 따뜻한 목소리까지 모두 머릿속에서 뒤섞여 사라져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잡아줬지만 그 손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단 한 가지 아들의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만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나오며 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느님,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온 아이예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보낸 첫날 밤은 끝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아들의 병상 옆을 지켰지만 시간이 흘러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계음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고 그 소리가 유일하게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꼿꼿이 앉아 있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혹시 회사 일이 있거나 연락을 아직 받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던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식조차 없을 수 있을까? 전화기를 수십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다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지다 이내 끊겼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교대하며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어머니뿐이신가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에게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담담했습니다. 저는 다급히 아들의 상태를 설명하며 며느리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해외여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입에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의식 없이 누워 있는데 며느리는 그 시간에 여행을 가 있었다니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며느리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내가 아는 며느리가 정말 그 아이가 맞는 걸까? 온몸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제 두 손이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는 기계음이 여전히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게 들리며 세상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순간에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세상 어딘가에서 웃고 있었겠지요. 그 상상이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응급실의 불빛은 여전히 희미했고 기계음만이 일정한 박자로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눈앞의 숫자들이 점점 흔들리고 아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들은 그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조용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하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는 잠시 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두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기를 바랐던 그 말은 결국 제 귀에 닿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아드님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공기조차 멈춘 듯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앞으로 기울며 저는 아들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았지만 이미 그 손끝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목구멍까지 올라온 울음이 이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아무리 흔들어도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꺼풀은 그대로 닫혀 있었고 그 평온한 얼굴 위엔 미세한 미소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춘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조심스레 자리를 정리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말이 공기 속에서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점점 식어갔고 하얀 천이 아들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 남은 체온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마치 제 생명까지 꺼져가는 듯한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삶이 끝난 그 자리에서 저 역시 살아있는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던 내 아이, 그 아이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날 병원의 창밖에는 끝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창문에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건 꿈이겠지. 분명 꿈일 거야.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벼도 그 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은 차가운 공기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국화향이 코끝을 찔렀고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낮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이 멈춘 듯 숨쉬는 법조차 잊은 채로 영정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히 맨 그 사진은 생전에 회사 증명사진을 찍던 날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선명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늘 저렇게 웃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그 미소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조문객들이 오갔습니다. 동료들이 와서 눈물을 훔치며 절을 했고 아들의 상사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제겐 오히려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토록 성실했던 아이, 그 열심이 결국 이렇게 그를 파괴시킨 건 아닐까? 하루 이틀이 흐르며 상복의 소매가 눅눅하게 젖어갔습니다. 조문이 끝난 새벽 시간엔 장례식장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빈 의자들 사이로 국화향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 바닥에 앉아 아들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조금만 더 버텨주지 그랬니? 그 말이 공중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2, 3일이 지나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눈에 밟혔습니다. 누가 봐도 그 자리는 며느리가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길에 그 누구보다 곁에 있어야 했던 사람인데 발인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상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했지만 고요하고 고통에서 벗어난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 손을 대자 아직 미약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를 놓치기 싫어 손끝으로 천천히 그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조용히 저를 붙잡았지만 그 손길조차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 합니다. 장례식장 직원의 말이 들렸지만 그 말은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내 삶의 이유였던 아이를. 관이 닫히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몸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아이를 안을 수도 부를 수도 없다는 걸. 발인 날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고 그 위로 장례 차량의 엔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도로 옆 나무들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세상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대신 아팠더라면, 내가 대신 갔더라면. 하얀 국화가 무덤 위에 하나둘 놓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그 무덤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 장례식장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회색빛 하늘이 희미하게 열렸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축축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 국화들은 시들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며 발인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곧 그 아이가 완전히 세상과 이별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헝클어진 머리와 허겁지겁 상복을 걸친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은 화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이질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들의 영정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틀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몸속에서 또다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토록 기다렸던 시간 동안 아들은 끝내 한 번도 그녀의 손을 잡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발인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장의차가 도착했고 직원들이 관을 천천히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앞에서 울부짖었지만 그 울음조차 제 귀에는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아들의 관이 장례식장 문을 벗어나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뒤를 쫓았고 저는 멍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멀어지는 듯 모든 소리가 희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제 아들은 그렇게 세상과 완전히 이별했습니다. 남은 것은 하얀 국화 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도착한 며느리의 눈물뿐이었습니다. 발인이 끝난 오후 장례식장은 조용히 정리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가운 공기만이 남았고 빈 의자 사이로 국화 냄새가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고 앞좌석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검은 상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울리자 집안은 숨이 막힐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함께 웃던 공간이 이토록 차갑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아들이 쓰던 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유리컵 하나가 세상 어느 것보다 무겁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고 저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어디에 있었니?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아플 때 왜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니? 남편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도 어떻게 여행을 갈 수가 있었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그건 슬픔보다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 아닌 변명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무관심과 외면이 아들을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이제 와서 안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식탁 위의 컵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물기가 말라붙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마셨던 물인지 그저 며느리가 두고 간 흔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앞에서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너를 믿었어. 끝까지 너를 걱정했어. 그런데 너는 그 말 끝은 차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조차 제겐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박또박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아들이 남긴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그 말이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 불을 켜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펜,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집안은 깊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지고 나자
온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긴 시간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만이 방 안에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창문을 넘어오고 거실 불빛이 서서히 어두워질 즈음 저는 천천히 아들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때 웃음이 가득하던 공간이 이제는 싸늘한 공기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펜, 그리고 사용하던 노트북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책장 한켠에는 읽다 만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침대 위에는 아직 접히지 않은 이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아들이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들의 손때가 묻은 서류철과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은 낡았고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회사 관련 메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눈앞의 글자들이 제 심장을 붙잡았습니다. 글씨는 익숙했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문장들이 한 줄 한 줄 제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내 월급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대출까지 받아야 할 지경이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을 의심하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일해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난다. 아내는 명품 가방을 또 샀다. 이번엔 카드 한도를 초과했다. 내가 그걸 갚지 않으면 신용이 떨어진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 위에 번졌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가 보였습니다. 요즘 숨이 가쁘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든다. 병원에 가야 하나 싶지만 아내가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이랬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혀 페이지를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던 아들을 그때까지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폈습니다. 마지막 쪽엔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적은 듯 삐뚤빼뚤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도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그녀가 행복하면 나도 괜찮다. 하지만 이제 몸이 버티질 않는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도 엄마 걱정만은 시키고 싶지 않다. 그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목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수첩을 품에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그 빛이 아들의 일기장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들의 글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듯 선명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쓸어내리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구나.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일기장은 제 품 안에서 구겨질 만큼 젖어 있었고 그 위로 새벽빛이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글씨가 떠올랐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명품 가방, 대출, 무리한 야근, 그리고 끝내 무너져버린 몸. 그 모든 원인이 한 사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그 연약한 표정이 이제는 전부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아들이 견뎠던 고통을 생각하면 그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조차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아들이 남긴 마지막 것, 그 사망보험금만큼은 절대 그 여자 손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새벽이 완전히 밝기도 전에 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손에는 아들의 일기장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의 감촉이 마치 아직 따뜻한 아들의 손 같았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위한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도심 속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안쪽은 따뜻한 조명으로 밝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 점의 어둠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병, 죽음, 며느리의 부재, 그리고 일기장에 적힌 진실까지.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증거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단호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조금은 단단해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 그제야 제 다리가 힘을 잃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 싸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가슴이 또 한 번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이토록 무너질 수 있을까? 사랑이라 부르던 그 관계가 돈 앞에서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그날 저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와 함께 공식적인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문장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고소인, 사망자 모친, 피고소인, 사망자 배우자.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들의 이름 아래에 며느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지만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넣어 제출하던 그 순간 손끝이 떨려 글씨가 번질 만큼 울컥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내 아들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주는 일, 그것이 어미로서 남은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는 재판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다시 한번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러나 나 또한 물러서지 않으리라. 창밖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아들아. 너의 억울함을 바로잡는 일일 뿐이야.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지만 어디선가 아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대답해주는 듯 했습니다. 법정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은 잔뜩 긴장한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모든 시선은 재판장의 단상 위로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손끝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지만 눈앞의 순간을 끝까지 똑바로 봐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증거 서류와 일기장이 하나씩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것들을 넘겨보았습니다. 법정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 품 안에 있던 아들의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낡은 종이, 번진 글씨, 그 안에는 아들이 마지막까지 견뎠던 고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귀로 들려오는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병을 얻었으며 그 원인은 아내의 과도한 소비와 압박으로 인한 심리적 피로가 컸습니다. 그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쳤지만 그 눈물에 더 이상 진심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판사의 망치가 탁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모든 게 정지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문이 읽혔습니다. 피고는 사망자의 배우자이지만 사망자의 보험금은 사망자의 친모에게 귀속한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러왔던 울음이 깊은 한숨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장의 소음이 멀게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흐려지고 아들의 이름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연민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고 그 어떤 말도 아들을 돌려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그 말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마지막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아들의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가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향을 피우고 차분히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선 아프지 않지? 그 말을 건넬 때마다 눈가가 젖어왔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넘어가도 그리움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불 꺼진 방 안에서 아들의 일기장을 조용히 펼쳐봅니다. 번진 글씨 위로 손끝을 올리며 그날의 기억을 다시금 더듬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아이를 잊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움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이 저를 하루하루 살게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떨어질 때마다 저는 속삭입니다. 아들아, 이제 편히 쉬어라.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져 조용히 방 안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오늘도 아들을 그리워하며 또 하나의 하루를 견뎌냅니다.